민주당으로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일단 원팀 그리고 대장동 이슈 극복 두 가지 숙제가 지금 있습니다. 이제 먼저 원팀 위에서 선대위 구성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도 있었고 그 만남에서 지난 대선 당시 상황을 사과하기도 했는데 일단 문 대통령과의 만남, 오간 대화 어떤 의미를 좀 읽으셨나요? 일단 그 이낙연 후보를 먼저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을 면담을 했죠. 중요한 건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도 중요하지만 이제 상징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그 친문에 예를 들었고 가장 이제 지금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인데 윤건영 의원이 캠프 선대위에 어떤 자리로 어떻게 합류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는 형식적인 걸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내용적으로 그 좀 한 팀이다라고 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러브콜을 던지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는 한 팀으로 가지만 정책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 동반자고 한 팀이지만 이 정책에 있어서 나는 이 정부 내에서 불만을 갖고 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던 분들에게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겠다, 공급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겠다 하면서 이재명으로 가도 이게 정권 교체가 된 거네 하는 심리에 이제 호소를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이명박에서 박근혜한테 넘어갔을 때 정권 교체라고 한 분들이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 한 12, 3%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이재명한테 넘어가는 것도 결국은 정권 교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미지를 어떻게 잘 심어 넣어줄 것인가라고 하는 게 승부처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상당히 어려운 선거예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사실 5년 만에 정권 교체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정권 교체 지수는 상당히 높지만 또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비주류에서 비문들 중심으로 결국에는 당의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여지없이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면서 더군다나 부동산에 대한 실정, 이 분노가 2030 청년층, 무주택 서민들에게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이게 확산돼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한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고 뭔가 해낼 수 있는 이재명이 그것을 드러내기가 간단치가 않을 거예요. 특히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정권 교체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은 소위 지금 이낙연 캠프의 친문 세력들 같이 했던 의원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과연 그것을 마음으로 다 끌어안으면서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사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 지향점은 같이 가면서 정책적 차별점을 또 두고 가야 한다. 말씀하신 것 중에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사실 2012년에 박근혜 캠프에서 했던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때도 보면은 선거를 3개월 앞둔 9월 2일인가 12일 날 이제 둘이 독대한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명박 박근혜가 원수였습니다. 각을 세우다가 9월 초에 둘이 100분 동안 단독 면담을 하고 난 다음부터 둘이 급속도로 가까워져요. 정치적으로는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면서 정책적으로 차별성을 둔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동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만기칠람하고 개인이 모든 걸 다 알던 시대에서 당과 함께 시스템 선거운동으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다만 공조직을 만들었을 때 이 공조직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시스템 선거운동을 하는 데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잘 안 돼요, 그게. 다 관여하는 스타일입니다. 아마 홍준표, 유승민 후보도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이 이제 워낙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조직이 움직일 때 조직이 답답해 보이거든요.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만기칠람 잘은 모르면서 거기 또 5만 가지 다 관여합니다. 그래서 양쪽 후보들 보게 되면 당에서 잘 짜여준 이 조직 선거에 신뢰하면서 얼만큼 믿고 의지할 거냐. 이게 전 승부처가 될 거다. 거기서 제가 이제 두 가지의 리스크가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들, 벼락거지가 된 이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바라볼 때 대장동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아무리 이 4개월이나 남았거든요. 뭐 검찰이 수사를 뭐 지지부진하게 하든 안 하든 지금 특검을 요구하는 게 거의 70%에 가깝고 이 이제 2030은 70%에 가까워요. 그리고 국민들 전체적으로 보면 한 64% 나오는데 이 부분이 큰 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을 때리면 때릴수록 본인에 대한 대장동 비리 이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메신저가 상당히 지금 훼손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후보가 갖고 있는 그 비호감도 중에 2030 여성들이 갖고 있는 비호감도가 있어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거기가 아주 적극 지지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뭐 이미 뭐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그 형수 욕설이나 그 여배우 스캔들 이런 것들로 인한 극복하기 어려운 과거의 그 이미지 그런 것들이 2030이 표를 손이 쉽게 가기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그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말 대장동 비리는 저는 이제 토건 마피아, 금융 마피아, 법조 마피아가 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밝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우리 진보 진영에서도 끝없이 이제 저는 대장동 그 문제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조금 그 빨리 타결이 될 수 있으면 이재명 후보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전격적으로 특검을 수용할 수도 있어요. 받고 이게 마지막 순간에 곽상도, 박영수, 강찬우 이런 그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이런 법조계 인사들이 이 대장동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라고 하는 게 만약 그 특검을 통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급반전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게 제일 사실은 곤혹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디지털 시대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디서는 남아있다. 이게 아날로그 시대면 벌써 잊어먹었겠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들은 핍박받는 소수자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고정관념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 일은 아닌데도 일정하게 동질감을 느끼는 그러한 연대 의식이 좀 형성이 돼 있어갖고 그거는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인데 사실은 저한테는 이제 묘안이 있긴 한데 제 얘기를 잘 안 들어갖고 당해서 그러니까 정책적인 차별성을 둬야 되는데 가장 핵심은 이제 부동산 정책인데 그 그게 이제 대장동하고 만나면 이제 폭발력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에 대해서도 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예, 그 부분이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특히 이제 여성 지지자들 그리고 2030 여성들에 대한 지지가 나오지 않는 부분,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 이런 부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보니까 웹 자서전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일화는 이제 본인의 어려웠던 뭐 10대 시절 그 글을 쭉 써가지고 그런 뭐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성을 터치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죠. 인간미를 좀 북돋우기 위한 건데 1년 전에 그 웹툰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아직도 웹툰 안 만들었네. 본인 거를요? 아니요. 아, 예. 이지사 거로. 왜냐면 글은 안 보니까. 얼마만큼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의 쇼처럼 보이거나 저거는 뭐 공학적으로 그냥 표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라고 보여지면 오히려 그건 또 역풍이 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약간 묘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와 거의 동년배의 시절을 그리고 이제 그 60년 후반에 출생이나 70년 초반에 출생한 분들까지도 공감대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64년생이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안동에서 올라와서 중학교를 못 간 거거든요. 그 형제들 중에. 한국 역사에 있어서 현대사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입시전적인 그 삶이에요, 이게. 이 삶이 강조되기보다는 다른 부정적인 거에 다 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승부처는 이거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도드라지지 못했거나 혹은 국민들에게 어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년공으로 중학교도 못 간 시절에 있었고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인권 변호사로서의 삶을 시작했던 요 부분. 결국 이것이 오늘날 이재명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호소력 어필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
지금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거 이제 이재명 지사의 성공 스토리인데 감동 받으셨어요? 예, 아니 뭐 저도 뭐 70년대 예. 생이니까 뭐 일정 정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2030 청년들은 라떼 얘기거든요. 별로 감동 스토리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지금은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지사를 조금 비호감도가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청년들과 아까 말한 이 여성들 고치기. 아니 물론 그 의미 있는 지적인데 정말 그 시절에 중학교도 못 갈 정도의 어려운 삶에서 이렇게 인간 승리의 삶까지 온 부분이 아니 20, 30대 안 먹어줘도 그만이죠. 그러나 우린 이런 삶을 살았다. 예.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라서 부정적인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랑스럽게 지지한다. 라는 게 조금은 좀 흔들어 놓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눈빛이 많이 흔들리는데. 아니 이번 선거가 뭐 워낙 비호감도 높은 예. 후보들이 등장하고 근데 아까 그 성공 스토리 그거만 놓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 30대 특히 젊은 여성층한테 소구되긴 좀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감동을 주는 우리 사회가 정말 따뜻한 감동 속에서 뭔가 가치를 나누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로 접근을 하면 뭐 일정 정도 예, 예. 뭐 먹히겠죠. 그 후보 비호감도가 높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제3지대가 대선 판도를 좀 흔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근거는 그런 것이죠.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높고 그래서 투표율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대선 그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아직 5달이나 기간이 남았어요. 근데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잖아요. 신당 창당 시동을 걸었고 그 자리에서 또 양당 그 대표들이 또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앞으로 행보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까? 김동연 후보는 저도 이제 몇 개월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저는 묘해요. 현실의 정치 생태계에 좀 안 맞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이분이 전체 캐스팅 보트를 질 정도로 우리 정치는 그렇게 얕거나 유약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뭐 다음을 위해서 몸집을 좀 키우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큰 반향은 없을 것이다. 반향은 없을 것이다. 사실 이번 그 대선은 그 제3지대가 열릴 수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리고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사실 정치적 자산이 있거나 예. 아니면 뭐 국민적 큰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명한 한계는 있을 것이다. 그래도 내가 꼭 가야 되면 그 소위 제3지대라고 예. 하는 김동연이 출마를 끝까지 하게 되면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게 양진영으로 결국에는 49대 51 싸움에 어려운 예. 싸움이 될 텐데 단 뭐 2, 3%라도 그것이 작용을 한다면 이제 각 진영에 유리하다고 보는 쪽에서는 러브콜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아니 안철수 대표도 예. 있고요. 사실 뭐 근데 심상정 대표도 이제 심상정 후보도 있고. 안철수 대표는 제가 좀 뭐 이렇게 원래 이게 토론에서 제가 이렇게 독한 말을 안 하는데 이제는 그만두셔야 돼요. 제가 봐서는 오히려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지금 정치인 중에 하나고 거의 72%에 육박하게 아직도 정치를 하고 계세요? 이제 내일 모레 출마 출마 선언을 준비하고 하겠다는 거 있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이 정치 선거에서 이렇게 불확실성을 가지고 계속 장난질하듯이 이렇게 하는 정치는 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그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그 여론조사로 나오는 그 데이터가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대결에서 별 이렇게 영향력을 못 미치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저는 뭐 크게 영향력 미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양당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당이 해체가 되면서 합종 연행되면서 중도지대에서 그 제3지대에서 모이고 중도에서 모이고 이런 정치적 대격변기가 있으면은 제3지대나 중도에서 깃발을 든 사람들이 의미가 있어요. 정당이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자주 만들어지는 건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3지대에서 누가 캐스팅 보트를 찐다? 이건 정치사에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제3지대의 어떤 가능성까지 같이 좀 토론해봤습니다.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처음 먹어보는데? 이번 주 시사 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